이번 차시는 1980년대 한국 경제의 흐름 또는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개방화와 자유화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는 정부 중심의 산업화 전략이 수정되면서 하나의 전환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는 정부가 자원 배분에 깊숙이 직접 관여를 하면서 정부 중심의 개발 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모두 목표지향적이고 정부가 자원 배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발전 초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산업발전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간 부분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중심의 의사결정만으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자원 배분에 있어 민간 부분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 전략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의 수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1970년대 말 나타난 오일 쇼크로 인해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가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로 인해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산업 발전의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경제 부분 관료들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두뇌 집단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제 관련 비서관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공부했던 시장주의자였으며 이들은 경제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익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석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한 인물로 당시 경제 관련 최고위 브레인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김재익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얘기를 건넸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1980년 초기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하여 금융과 재정을 긴축하고 수입을 자유화하며 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의 범위 내로 억제하고 환율과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970년대 부작용에 대한 수습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1980년대에는 산업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시장 및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안정화 정책과 점진적으로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계가 됩니다. 먼저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의 과잉 투자와 제2차 오일 쇼크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는 침체된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서 기인한다고 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개혁을 단행하였고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시작된 것이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물가의 안정 없이는 국민 생활의 안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물가 안정은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력한 재정금융상의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물가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은 이미 박정희 정권 말기에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그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에서 1982년 예산 편성 제도를 0점 기준 예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늘리거나 줄이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0점 기준 예산을 도입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더불어 중기 예산 편성 제도를 도입하여 1년 단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금융을 축소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의 금융 효율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측면과 함께 강력한 소득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임금의 급속한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여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월급을 동결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민간 부분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경제 교육을 실시하여 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정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수입 자유화 정책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함에 있어 관세율을 높이고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보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중화학공업의 빠른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중복 및 과잉 투자와 같은 상당한 비효율을 유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은 많이 약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화학공업은 국내 시장에서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화학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제조산업 전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970년대까지 보호무역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수입 자유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개방화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1983년부터 수입 자유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입 자유화율을 높이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1983년 23.7%의 비율에서 1988년까지 95%로 그 수입 자유화율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관세 제도를 개편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를 줄이도록 합니다. 수입 자유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지원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도 점진적인 자유화 조치가 진행됩니다. 당시 4개의 시중은행이었던 한일은행, 현재 이제 우리은행이고요. 제일은행, 현재 SC제일은행, 다음에 서울신탁은행, 현재 하나은행으로 이제 합병된 상태이고, 조흥은행, 현재 이 신한은행으로 합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4개의 시중은행에 대해서 민영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금리 정책은 1984년부터 신용도에 따른 차등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복수 바스켓 환율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큰 몇 개국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 가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 복수 바스켓 환율 제도입니다. 1970년대 말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상당 기간 고정시켜 두었다가 조정 요인이 누적된 뒤 일시에 큰 폭으로 환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도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게 됩니다. 특히 1984년 외자 도입법을 제정을 하였고, 기술 도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번 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